시어머니 병원이라며 안 가도 돼? 내가 병문안 갈 사이냐? 일단 내 인생 먼저지. 시댁이면 도와줄 수도 있지. 근데 솔직히 당신 엄마 참견도 많았잖아. 어디까지나 도움이었지. 간섭은 아니어야지. 전 그런 걸 부탁한 적 없어요. 다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엄마라고 부르라면서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4 윤희정 씨입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내가 왜 이토록 외로웠을까를 묻게 됩니다. 윤희정 씨는 새벽 6시 주방 불을 켰습니다. 전날 밤 막내 며느리 채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애가 토했는데 혹시 미역국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끝은 흐렸지만 부탁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희정 씨는 대답 대신 다시마와 멸치, 들깨를 꺼내 육수를 냈습니다. 아이 입맛에 맞게 간도 삼삼하게 맞췄고 들기름 한 방울로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팔팔 끓는 냄비 앞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부엌 가득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미역국을 식히는 동안 멸치볶음, 감자조림도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바빴습니다. 다만 무릎은 쑤셨고 허리는 자꾸 몸을 굽히지 말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손주 생각에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었죠. 장바구니에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성껏 담고 목도리를 두른 채 집을 나섰습니다. 2번 갈아타는 버스를 타고 아들 진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9시를 막 넘긴 참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곤문이 열렸고 체리는 피곤한 표정 속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정성껏 챙기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요즘 애가 예민해서요. 제가 해준 건 맛이 없는지 도통 안 먹네요. 저 잠깐만 누울게요. 조금만 봐주세요. 잠을 못 자서. 겉으론 깍듯한 말투였지만 말끝에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에선 미열이 느껴졌고 그 체온은 그녀의 마음을 잠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체리는 곧 방문을 닫고 사라졌고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희정 씨는 물 한 잔을 마시려다 식탁 위에서 반짝이며 빛이 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바닥 2개보다 더 큰 체린의 탭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선이 갔고 화면엔 단톡방 메시지가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또 시엄마 왔어? 진짜 배송 빠르다. 미역국 해오신 거야? 나도 어이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기는 거야.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고. 혼자 생색 오지게 내. 너는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맨날 고맙다고 하면서? 시어른한테 대놓고 하냐? 나도 결혼 생활하잖아. 앞에서 웃어주고 말지 편하게.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물컵이 살짝 흔들렸고 숨이 막혀오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채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물 드셨어요? 애는 잘 자요? 희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체리는 가볍게 미소 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표정엔 아무 일도 없다는 여유가 담겨 있었죠. 희정 씨는 부엌으로 돌아와 조리대 위에 국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국물이 닿았지만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되돌려 받길 바란 건 아니어도 고마움은 느낄 줄 알았는데. 조용히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됐을까? 윤희정 씨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채린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묘한 거리를 느꼈습니다. 웃는 얼굴 속에 숨겨진 말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채 해주는 것이 모두에게 평화일까를 되뇌며 그날 이후 연락을 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의 생일을 앞두고 준비한 케이크를 들고 집을 찾았습니다. 체리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또 챙기시고 오늘은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생일상은 또 어떻게 차리나 했거든요. 희정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손주를 먼저 찾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체린의 말투는 어딘가 습관처럼 가볍고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생일 상차림을 정리하던 중 체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른 채 베란다로 나가려다 무심코 거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채린이 전화를 받으며 한 말이 희정 씨의 귀에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여보세요? 진짜 피곤해 죽겠어. 또 오셨어. 어머님이 요리하고 치우고 애 보고 난 뭐 했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정도면 효부 소리 들어야 하지 않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채린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진짜 나만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오실까? 솔직히 이젠 부담스러워. 생색도 은근하게 내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기에도 좀 촌스러워. 희정 씨는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입에 넣으려던 나물이 그대로 접시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들키지 않게 호흡을 정리하며 식탁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들켜선 안 된다는 긴장감보다 속을 들켜버린 느낌에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채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와 상을 마저 차렸습니다. 희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움직였고 진호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생일상을 앞에 두고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 많은 걸 다 준비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번 가족 모임에 한꺼번에 챙겨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희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고맙다고 들리기보단 습관적인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촛불을 끄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그녀의 눈동자는 며느리 옆 얼굴을 조용히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지금 그녀는 자신이 어떤 자리에 놓였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정말 남아있는 걸까? 희정 씨는 고요한 아침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통장 몇 개와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장남집 생활비, 큰며느리 혼수비용, 막내 손주 돌봄까지 수십 줄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진호 부부에 대한 기록은 유독 많았습니다. 신혼집 계약금, 아이 돌 때 선물, 채린의 대학원 등록금 보태준 일까지 모두 당연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연함이 자신을 비웃는 뒷말로 되돌아왔다는 걸 알고 나니 이 기록들이 모두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하나씩 정리하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생활비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금액도 멈췄고 아들 몰래 챙겨준 채린 명의의 가족카드도 정지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채린은 통장 잔고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카드 결제도 거절되자 당황한 채린은 그 길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희정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필요 없다고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정은 반찬도 더 이상 만들지 않았고 손주 등원도 맞지 않았으며 채린과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채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좋아, 잘 됐네. 이젠 자유롭게 내 생활할 수 있잖아.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없어? 애 밥은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서운하게 굴지? 진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짚을 수 없어 그저 조용히 있었다. 그러나 희정 씨는 이미 결심한 듯 매일 아침 해오던 전화 한 통도 끊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일도 없는 듯 존재를 천천히 지워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유리에 햇살이 비치는 걸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해줬다면 이 마음이 달라졌을까? 되돌려 받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봄 기운이 병실창을 조용히 두드리던 날 윤희정 씨는 인생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침 정도로 여기던 증상은 며칠 만에 폐렴으로 번졌고 의사는 더 미루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폐렴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희정 씨는 주름진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옆자리에는 남편 박태준 씨가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병원 접수와 입원 수속을 마치고 직접 끓인 미음을 보온병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아내 손을 덥석 잡고 웃었습니다. 식기 전에 한 숟갈 먹어. 내가 끓인 건데 먹을 만할 거야. 당신 아프면 내가 더 힘들잖아. 울지도 몰라. 희정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아는 사이. 태준 씨는 불편한 의자에서 밤을 새며 약 시간도 챙기고 이불 끝도 여러 번 여며 주었습니다. 큰딸 수지는 들를 때마다 생강차와 반찬을 챙겼고
진호도 일 끝나고 병실에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체리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 보호자분 오신다고 하셨는데 대표 전화로 메모를 남기셨더라고요. 급한 출장 중이라 직접 못 오고 어머님 상태 걱정된다고 며느님이신가 봐요. 핸드폰 없으세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메모 전달은 안 오거든요. 희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마침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외요? 출장?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바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 병문안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친구에게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SNS 캡처였습니다. 선베드 위 바닷가 리조트에 누운 체린이 선글라스를 쓴 채 웃고 있었고 칵테일 잔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자기 보상, 엄마도 사람이다. 하늘이 내 편 내돈내산 힐링 중. 수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또 다른 캡처를 확인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체린의 친구로 보이는 계정이 남긴 댓글. 시어머니 병원이라며 안 가도 돼? 그 아래 체린의 대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병문안 갈 사이냐? 일단 내 인생 먼저지. 그녀는 곧장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이거 봤어? 엄마 병원에 계시는데 체린이 이러는 거 알고 있었어? 진호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친구에게서도 같은 사진을 받아보고 할 말을 잃은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그는 잠시 뒤 천천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혹시 체린이가? 아니에요. 희정 씨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전과는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건 체념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할 말을 앓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은 이제 다시는 참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진호의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 체리는 그저 당당하고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이 조금 거칠어도 속은 따뜻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SNS 사진과 댓글, 수진이 건넨 그 몇 마디는 진호의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퇴근길에 바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수면 양말을 챙겨와 어머니 발끝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색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체린이랑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동안 체린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윤희정은 베개를 세워 기대 앉았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릿한 햇살이 병실 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야, 너 바쁜 거 알았고 체린이도 일한다고 해서 그냥 그랬어. 근데 너한테는 이제 말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집 사실 그거 아빠 퇴직금으로 산 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가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그냥 편하게 쓰라고 한 거야. 진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활비도 내가 조금씩 도왔어. 그래서 너 몰래 내가 카드를 하나 줬어. 월급으로 부족하면 그걸로 쓰라고. 진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준 카드 체리는 한마디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떻게든 잘 벌어 쓴다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썼어요? 다달이 400만 원은 늘 쓰더구나. 많이 나올 땐 600만 원도 나왔었어. 희정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 어린이집 다니기 전까지는 내가 봤어. 밤에 울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지. 체린이는 수업 준비한다며 자기 방에서 잠잠했고. 진호는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없이 떨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걸 감내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그 모든 순간 자신은 엄마는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하셨어요? 희정은 웃었습니다. 그게 엄마지. 하지만 지금은 좀 지치긴 하네. 그녀의 웃음 뒤에 진호는 말할 수 없는 무게를 보았습니다. 등이 기울고 말끝이 짧아지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그의 눈에 듬직했던 엄마가 처음으로 작고 쓰러질 듯 연약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창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계셨는지 나는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희정은 그저 조용히 남편이 싸온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식어버린 미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뒤돌아섰습니다. 표정엔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는지 제가 바로잡을게요. 진호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휘몰아치듯 흐르던 가로등 불빛이 그의 마음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가? 체린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집에 도착하니 체리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두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체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밥 안 먹고 왔지? 잘 있었어? 오랜만이네. 나 유명한 티셔츠랑 과자도 몇 개 사왔어.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체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리조트 수영장 선베드에 누운 체린의 모습. 그리고 해시태그 자기 보상, 엄마도 사람이다. 하늘이 내 편 내돈내산 힐링 중. 이거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 체린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출장이었지. 근데 일이 끝나서 하루 더 있다 온 거야. 나도 좀 쉬면 안 돼? 내가 집안일 다 하잖아. 당신은 그냥 회사만 다니면 되니까 모르겠지. 진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없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다른 캡처 사진, SNS 댓글, 시어머니 병원이라며? 내가 병문안 갈 사이냐? 일단 내 인생 먼저지. 이건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 체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친 거야. 요즘 누가 진심으로 댓글 다냐?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감기 걸려서 입원한 걸로 내가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돼? 진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생활비까지 도왔다며. 카드도 줬다고 하던데 그거 사실이야? 체리는 천천히 몸을 뒤로 젖히며 턱을 살짝 들었습니다. 당신 몰랐어? 어머님이 주셨잖아. 나 힘든 거 보시고 조용히 하나 건네시더라. 난 그냥 그거 쓴 거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뭐 어때? 시댁이면 도와줄 수도 있지. 난 우리 부모님한테도 받은 거 없거든. 시댁에서 그 정도 해준 거 난 고맙게 생각해. 근데 솔직히 당신 엄마 참견도 많았잖아. 어디까지나 도움이었지. 간섭은 아니어야지. 진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참견이라니. 그녀가 말하는 도움은 마치 이자 붙은 대출처럼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이 봐준 거, 반찬 만들어준 거, 새벽마다 아이 울 때 안아준 거. 그거 다 참견이었어? 체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그럼 난 뭐 했는데? 애 낳느라, 수업 준비하느라, 사람 만나느라 나도 바빴고 내 인생 살았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청하신 거잖아. 난 억지로 부탁한 적 없어. 진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시 거실을 서성이던 그는 벽 쪽에 기대선 채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이 아니라 편의를 선택한 거야.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였구나. 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 너무 심하게 안 해. 생각하고 말해. 당신, 나 없는 동안 뭘 봤길래 갑자기 이러는 거야? 진호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만 들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고 계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자책, 그리고 허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도 아버지도 다 아셔야 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부. 체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진짜 아버님까지 끌어들이겠다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한테만 말할 일이 아니야. 이젠 아버지도 아셔야 해.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체리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고 TV 화면만이 덜컥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희정은 병원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병실 창문에 내려앉아 따스하지만 외로운 빛을 들였습니다. 그녀의 손엔 채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귤 하나가 들려 있었고 곁에 앉은 태주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좀 쉬어. 내가 알아서 할게. 희정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손 괜찮아? 관절 아프다면서. 괜찮아. 그 정도도 못하면 내가 남편이야?
말은 짧았지만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실 문이 열렸고 진호가 문간에 섰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발걸음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은 병실 옆 작은 보호자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문이 터지자 감정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감당해 오셨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진명의 생활비, 손주 양육, 그리고 아내 몰래 건넸던 어머니의 카드까지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들으며 태준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두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호의 마지막 말에서 태준은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사람 대하듯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희정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희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무릎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일도 많고 괜히 내가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서 진호 부부 사이에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태준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천천히 묵직하게 움직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진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고? 진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정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혼자 했다고? 반찬 만들고 애 키우고 생활비 내고 그걸 내가 전혀 몰랐다고? 채린이가 카드를 얼마나 썼어? 500만 원 정도. 다달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더 쓸 때도 있고요. 그럼 당신은 거의 안 쓴 거잖아. 난 당신이 친구들하고 잘 보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긴 세월 함께 살아온 부인이 그렇게까지 침묵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미안함이 뒤섞였습니다. 진호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도대체 뭘 한 거야? 네 마누라가 네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밖에서 돈 벌어오면 그게 다인 줄 알았던 거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야. 네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그걸 왜 이 나이 먹고도 모르냐? 희정은 울컥한 얼굴로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진호도 지금 자책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진호도 마음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야. 지금 누가 잘못했고 누가 무너뜨렸는지 바로 잡아야 할 때야. 그는 진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 네 마누라, 가족이 뭔지 모르면 직접 보여줘야지.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내일 채린이 데리고 올게요. 가족 앞에서 전부 말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의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드릴게요.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서운함과 노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거실에서 핸드폰 보며 깔깔거리고 있는 채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부모님 뵈러 가자. 우리 할 얘기 있어. 뭔데? 갑자기 왜 그래? 재판이라도 열어? 재판? 그렇지. 진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제 숨길 일은 없으니까. 채린은 여느 때보다 멀쩡하게 꾸미고 나타났습니다. 컬이 살아있는 머리카락, 정갈한 코트,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 가방. 마치 오늘이 시댁의 면접이라도 되는 듯했습니다. 거실 중앙엔 희정과 태준이, 큰딸 수진 내외부터 장남까지 모든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는 조금 뒤처져 앉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먼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무례했던 거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태준은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동안 있었던 일들 오늘 정리하자. 희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그녀의 앞엔 한 장의 노트와 작은 약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진호는 침묵을 깨며 채린아, 지금 뭘 사과하고 싶은데? 채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사실 저도 서운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워낙 감정 기복이 있으셔서 제가 뭘 해도 싫어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감정 기복. 그럼 그동안 네가 받아 쓴 생활비, 명예 넘긴 집 그 카드까지 몰래 받아놓고도 그런 소리를 해. 진호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물었다. 그 카드 내가 엄마한테 직접 들었어. 너 힘들어할까봐 몰래 줬다며. 근데 넌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그리고 뭘 했길래 한 달에 500만 원씩 써? 벌어서 다 어쨌어? 체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말이 좀 세게 나간 거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엄마도 날 딸처럼 아끼셨잖아요? 엄마라고 부르라면서요. 그래, 딸처럼 생각했다고 하니 한마디만 할게. 친정엄마가 감기로 앓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해외여행 갔겠니? 아프단 말에 간호할 사이도 아니다. 웃으면서 말하겠니? 체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힘들어서 그랬다고? 그럼 희정이는 네가 웃고 즐길 때마다 누군가는 애 키우고 장 보고 반찬 싸고 있었는데 그건 안 힘들었겠냐? 체리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전 그런 걸 부탁한 적 없어요. 다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잖아요. 체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 여행은 출장에 하루 더 놀다 온 거예요. 그걸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서운해하실 줄 몰랐어요. 진호가 묻는다. 그럼 SNS엔 왜 올렸어? 시댁 도움 없이 유럽 여행이라고. 어머님 병문안은 내가 갈 사이가 아니다라고. 댓글 단 거 기억나지? 체리는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진호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말없이 희정을 바라봤고 그녀는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체리나, 이혼하자. 뭐? 넌 지금까지 어머니를 가족을 사람 대하듯 안 했어.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래? 그건 너무해. 난 그냥 그냥이 아니야. 오늘 여기서 우리 정리해. 도장 안 찍어주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나 엄마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해. 너랑 있으면 내가 더 나빠지는 느낌이야. 체리는 황급히 말했다. 잠깐만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 진짜 잘해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요,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 못해서 오해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그 뻔뻔한 말투에 희정의 눈이 붉어졌다. 그날 체리는 다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친정집 문 앞에서 돌아온 말은 냉담했다. 엄마, 나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이미 수차례 무시당한 상태였습니다. SN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사진을 올렸을 땐 수백 개씩 달리던 좋아요와 댓글도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놈의 가정도 필요 없다고 올린 그날 이후 댓글도 메시지도 그 어떤 반응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야. 결국 혼자네. 그녀는 차가운 방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고급차를 타고 쇼핑백을 들고 걷던 사람이 지금은 폐가처럼 텅 빈 방에서 눈물이나 삼키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저장된 번호를 눌렀지만 벨소리는 단 한 번 울리고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윤희정의 집 앞에 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저예요. 한 번만 이야기 좀 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체리는 더 두드리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에 든 장갑이 눈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몇 분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세상엔 용서받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윤희정의 집에는 새로운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복 후 큰딸 혜정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여전히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와 희정의 무릎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내가 과일 줄게. 엄마가 깎아줬어. 희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는 신문을 보다가 안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웃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그 표정이 내가 사랑하던 당신이야. 나한테 뭐 숨기지 마. 나 당신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고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속상했어.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 수지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엔 이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웃음소리가 매일 들리는 그런 집. 우리 도윤이도 그렇게 자랐으면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아이한테는 마음 편한 어른이 돼야 하니까. 그날 밤, 희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노트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에게 나를 남깁니다. 창밖에는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고 이제 그 눈은 슬픔이 아닌 조용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순간 너무 오래 참다 보면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웃으며 넘어가고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았죠. 애들이 살기 힘들다니까 지원도 해주고 애도 같이 키워주고. 가끔은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나.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도 나를 인생의 보물이라고 귀하게 여겨주는 남편이 더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 사람은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40년을 옆에서 지켜줬죠.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더 이상 참는 사람으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몫의 삶을 제 손으로 지켜보려 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만큼은 괜찮은 시어머니였다고 스스로를 믿어보려 해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느라 자신을 잊고 살아오셨다면 감히 제가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규 채널이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